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는 슈퍼컴퓨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류의 기술적 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체내에도 슈퍼컴퓨터와 같은 장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밝혀진 것만 해도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슈퍼장기이자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장기인 간인데요. 네, 간은 우리 체내의 화학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이창형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몸속 장기 중에서요 가장 많은 속담을 보유한 장기가 바로 맞습니다. 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무모할 정도로 겁이 없거나 대담한 사람을 보고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또 비유적인 표현에 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게 이게 실제로 간이 부으면 배를 밀어내고 나와서 만져지기도 한다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에 급성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 간이 이렇게 염증 때문에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간에 뭐 지방이 체인 지방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간암이나 뭐 다른 암들이 간으로 전이 와서 종양이 간으로 차이게 되면 간이 커져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진찰을 할 때 만져집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간경화가 되면 간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간경화가 진행되면 간은 쪼그라듭니다. 작아져서 오히려 안 만지기는데요. 간은 대신에 간 크기의 오른쪽 간이 70%, 왼쪽 간이 30%인데 오른쪽 간이 이제 주로 많이 줄어들면서 이 보상하기 위해서 왼쪽 간이 커져서 왼쪽 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명치 끝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는 원칙적으로 간이 작아진다. 그렇지만 간에 염증이 심하게 있는 그런 급성 간염 상태나 아니면 지방간, 간 종양 때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건강에 있어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최근 그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에 보니까 A형 간염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름철입니다. 이 계절적 요인도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을까요? 예, 특히 ABC 간염 중에 B형,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계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불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해산물 뭐 이런 이제 익히지 않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통해서 A형 간염 전파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름이 끝나는 무렵 한 8월, 9월 정도에 A형 간염이 사실은 좀 더 발생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형 간염이 가능합니다. 간의 역할을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간은 우리 몸의 슈퍼컴퓨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간은 우리 몸의 큰 화학 공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을 대사를 하고, 그리고 몸에서 생긴 노폐물들, 뭐 그런 것들을 각종 대사 과정에 생긴 그런 부산물들, 나쁜 물질들을 해독하고,
그리고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각종 뭐 면역 물질들, 단백질들, 알부민 이런 것들을 다 합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큰 화학 공장의 기능에다가 간 안에는 면역세포, 쿠퍼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장에서 음식물들이 다 소화 흡수되면 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장에서 오는 세균들이나 나쁜 것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면역 기능까지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일 장기로는 가장 크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뭐 입안이라든지 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방 이제 질환을 파악하기도 하고 원인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간에 생기는 염증은 참 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이 간염,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간염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이제 간을 나쁘게 하는 이유들이 이것인데 간염 바이러스 A형, B형, C형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굉장히 제일 많고 그다음이 알코올 그리고 우리 술하고 관계없는 뭐 지방간 또 술 먹어도 지방간이 생긴다면 통칭적으로 지방간 그리고 약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이렇게 이 원인들이 간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고 그 이외에 아주 드문 병도 있습니다만은 주요한 질환들은 이 5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간염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간염 바이러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A, B, C형 가운데 A형은 위생과도 참 그 연관성이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형 간염은 감염자의 이제 대변으로 나오는데 감염자의 손을 통해서 네. 이제 음식이 오염된다든지 그런 물이 오염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제 입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겠고 손 씻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형 간염은 열에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음식을 항상 익혀 드시는 것이 A형 간염 예방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A형 간염은 감염이 되면 초기에는 감기 몸살 증상 비슷한 증상이 옵니다. 꼭 이렇게 이제 열나고 네. 한기 들고 근육통 있고 이런 증상이 밥맛도 없고 독감 걸리면 딱 나타나는 증상 네. 맞습니다. 비슷한 예. 증상이 한 3, 4일 정도 지속되다가 그때부터 이제 간 기능이 확 올라가고 황달도 생기고 하는 간염 증상이 이후에 따라와서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심한 정도가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황달이 아주 심하게 되면서 온몸이 노래지고 소변도 노래지고 이런 증상이 와서 뭐 심지어는 뭐 간부전으로 가서 간 이식을 하고 이런 또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독한 경우로 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고 대부분은 심하게 가다가 급성 간염으로 끝나서 절대로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네. 면역도 생기고 다시 재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A형 간염은 특히 이 성인에서 위험한데 20, 30대 젊은 성인들 그리고 기저질환자들한테 감염이 되면 좀 더 심하게 가서 아주 급성 정적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뭐 10세 이하의 어린이들, 아동들은 감염이 돼도 면역 체계가 이게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쓱 지나가서 저절로 나와서 항체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기존에 원래 간이 나쁜 사람들, B형, C형 간염 환자들, 뭐 지방간 환자들, 강경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A형 간염이 중복 감염이 되면 더 심하게 진행해서 사망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병입니다. 네. 네, 급성 간염, 또 만성 간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A형 간염 대부분 만성화가 되지 않고 끝나는 것 같고 네. 뭐 B형, C형 같은 경우는 만성화가 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염이 만성화가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만성 간염, 급성 간염 여기 기준은 기간의 개념 6개월. 간에 간염이 생기고 6개월 내로 끝나면 급성 간염.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 간염으로 우리가 진단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네. 예. 기간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만성과 급성. 급성은 앞서 A형 간염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만성으로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B형 간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만성 간염의 가장 많은 이제 큰 원인이 B형 간염입니다. 한 6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한 15% 정도가 C형 간염, 그 다음 한 15%가 알코올성. 그 나머지 한 10%가 자가 면역,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속해 있죠. 그리고 B형 간염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주요 전파 경로가 엄마가 감염이 되어 있을 때 아기들한테 감염되는 수직 감염,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오염된 주사기, 문신 피어싱 이런 그리고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환자가 쓰던 것을 같이 받아가 쓰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꼭 개인 위생용품은 자기 것을 쓰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B형 간염은 결국 예방이 중요한데 백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적으로 예방이 당연히 되고요. 1992년부터 우리나라는 신생아들한테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20, 30대 이하 사람들은 한 0.1% 정도 굉장히 간염의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간 의사가 처음 됐을 때는 우리나라 B형 간염 유병률이 7% 정도로 됐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또 예방 접종도 하고 해서 현재는 우리나라 B형 간염의 이렇게 전체 분포는 1% 정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고 젊은 사람은 0.1% 네.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B형 간염은 이게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바이러스가 간 안에 이제 숨어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서서히 그것도 증상이 없이 염증을 유발해서 간이 손상되면 항상 우리가 피부도 이렇게 다치면 그저 흉터, 굳은 살로 남죠. 네. 그 굳은 살로 채이는 것을 섬유화라고 합니다. 간이 섬유화가 돼서 점점 심하게 더 섬유화가 되면서 굳어지는 것을 간경변증, 간경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굳어진 이 흉터 이 자리에서 간암이 생성돼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간암 위험이요 일반인의 100배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생아 때 이 예방 접종을 미리 맞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항체가 평생 가는 건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항체가 생기면 대개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이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항체 검사해 보면 항체 역가율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예방 접종을 해서 항체가 확실히 생겼다면 면역력은 그 메모리는 우리 몸에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임상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말하면 굳이 추가 예방 접종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한 번만 딱 맞으면 다시 원래대로 쑥 올라오니까 걱정되시는 분은 다시 추가 접종 한 번 하셔도 되는데 대개는 그래 안 하셔도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 B형 간염에 걸리지 않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은 만성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치료 과정 또한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게 또 완치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B형 간염의 치료의 목표는 이게 완치가 바이러스를 약물로 이렇게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연구 중이지만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정식을 억제시켜서 간이 나빠지지 않게 그대로 잘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를 저희들이 항바이러스제로 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덩달아 호전되면서 간 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 스톱하고 그러면서 간경변, 간암으로의 진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B형 간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손톱깎이를 빌렸었는데 걸렸다거나 귀를 뚫었을 때 걸리는 C형 간염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이런 C형 간염은 백신이 없다고요. 어떻게 전파되는 건가요? 예, C형 간염 역시 혈액으로 전파되는 병인데 B형 간염보다 오히려 증상이 더 없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염된 주사기 이 재사용, 특히 이제 이렇게 약물 하시는 분들 주사기를 돌려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C형 간염의 감염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 이외에 하여튼 소독되지 않은 기구로 피어싱, 문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침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변이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 면역 기능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니까 이렇게 예방에 본인이 스스로 주의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C형 간염은 역시 높은 만성화율, B형 간염은 어른에게 감염되면 만성화율은 5%밖에 안 되는데 C형 간염은 많게는 80% 이상까지 만성화로 갑니다.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이 만성화율이 더 높고요.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경우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15%, 연구에 따라서 40% 하기도 하는데 보통 자연적 완치는 급성 간염으로 끝나는 경우는 15%,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85%니까 이것이 C형 간염이 더 무서운 병이고 결국 만성화되면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형 간염은 그렇지만 요즘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는데 완치가 됩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로. B형 간염은 완치는 안 되고 정심은 없지 않은데 C형 간염은 이 항바이러스제로 거의 99% 정도까지 완치가 되고 약물은 이제 먹는 약으로 보통 복용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8주, 약에 따라서는 12주 정도 복용하면 이렇게 완치가 대부분 되는 그런 이제 질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자, C형 간염은 그렇지만 재감염은 될 수 있습니다. 재발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서 새로 감염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완치 외에도 아까 혈액으로 감염되는 그런 이제 피어싱, 소독 안 된 걸로 침 맞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유는 C형 간염은 앓고 지나가도 항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면역 항체가. 그래서 재감염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치 후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의심을 하고 빨리 내원해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C형 간염은 서서히 진행해서 만성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정전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02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국가 검진을 하잖아요. 만 56세가 되는 1969년생이죠. 만 56세가 되는 그 해에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이제 스크린 항체 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이제 그 나이 때 환자들은 꼭 받으셔서 그게 항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C형 간염 검사 바이러스의 확진 검사인 C형 간염 RNA 검사를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해줘서 그런 이제 검진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꼭 이제 이렇게 검사 56세 환자분들은 검사하시고 다른 나이대들도 검사하실 때 C형 간염 스크리닝 검사를 꼭 하셔서 확인이 되면 병원에 와서 확진 검사를 받으시고 환자면 치료를 하면 99% 완치이기 때문에 꼭 검사하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질환 중 하나가 아무래도 간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간염이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본인이 간염인 걸 알고 병원에 오는 경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간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간에 뭐 간염이나 감기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아니면 수술이나 다른 것 때문에 검사하다가 우연히 간이 나쁘다, 간염이 있다, 감기병이 있다 이렇게 의심이 돼서 병원에 이제 와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간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간은 간을 싸고 있는 막에만 캡슐에만 신경이 있고 간 실질 내부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간암이 생겨서 통증이나 이런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아프질 않습니다. 무섭군요. 예.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간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염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황달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로가 계속되고 잘 풀리지 않으면 간염이 의심된다고 들었어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간염 예방 접종을 꼭 맞으려고 해요. 남편하고 저는 웬만하면 술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외출하고 오면은 거의 손을 꼭 씻는 등 좀 위생 관리에는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려고 노력해요. 교수님, 소변 색이 주황색이나 갈색빛으로 진해졌다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하던데 진짜인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황달이 있으면 소변색이 노래집니다. 그런데 간염이 있으면서도 황달까지 유발하지 않는 간염의 경우에는 소변색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을 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황달 이외에 다른 색깔로 우리의 간 상태를 알아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겠네요. 예, 뭐 황달 이외에는 소변 가지고 간 상태를 간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간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주위에 어떤 어르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난 간 수치가 괜찮아서 간 건강은 정말 자신 있어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간 수치가 괜찮으면 간에 대한 뭐 질병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염이 서서히 진행되든지 아니면 간경변,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혈액 검사, 간의 염증 수치인 AST, ALT 수치는 정상인 경우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꼭 간 질환을 있는 여부를 확실히 검사하려면 혈액 검사 이외에 간 초음파, 필요하면 CT 이런 것을 같이 검사를 하셔서 간경변증, 간암이 있는지를 같이 꼭 검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있더라도 건강검진 할 때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보통 건강검진에는 항상 간 초음파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시면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우리 흔히들 약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간에 지방이 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으니 넌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 이러더라고요. 실제 그런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데 네. 간염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더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이 있는 그 자체가 스스로 지방 간염을 일으켜서 지방 간염이라는 형태의 간염이 생길 수가 있고 바이러스 간염 중에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이 있으면 간 섬유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다고 간염 바이러스 더 잘 걸리는 것은 아니고 지방간 자체가 지방간염으로 스스로 진행한다든지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이 동반되면 C형 간염의 진행이 빠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이 간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료진들하고 잘 상의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서 약도 잘 먹고 치료를 잘 하더라도 그 과정에 간에 좋다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물론 되겠죠? 아니요. 아니요?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간 영양제가 간에 좋다는 충분한 의학적인 뭐 근거라든지 이런 것 좀 희박하고 그 약에 대한 부작용, 심지어는 이제 약을 무분별한 복용으로 해서 이제 간 독성 같은 게 유발돼서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지요.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간이 나쁜 사람들을, 간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필요할 때 치료제들, 꼭 필요한 약제들을 아주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하에서 네. 공인된 약들을 이제 쓰는 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약물 같은 거를 남용해서 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간으로 봐서는 좋지 않습니다. 앞서 간염의 원인 가운데 저희가 바이러스로 인한 간염 A, B형, C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알코올성 간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술과 간, 이 둘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관계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술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이제 기호식품이죠.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즐기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과도한 음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니까 주로 대사 과정에서 간이 처리를 못할 정도의 독성 물질이 많이 생성돼서 간 손상을 유발하게 되죠. 특히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 게 문제고, 그 이외에 생산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 그래서 활성산소가 또 우리 간을 나쁘게 하고, 면역 반응을 장에서 세균 역시 일어나서 이 세균에 의한 간의 면역 조절 기능도 한다 그랬으니까 간이 면역 반응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고, 또 술 마시면 지방간 형성, 그리고 안에서 또 내독소 증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간에 염증이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음주가 과다한 음주가 문제인데, 음주량이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간경변,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을 우리가 진단할 때 음주량을 꼭 측정해 물어보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에서 60g 알코올을 10년 정도 마시면 15% 정도에서 간경변이 생기고, 여자는 조금 더 알코올에 민감하기 때문에 20에서 40g, 좀 더 적은 양에서 한 10년 마시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밑에 고염 음주 개념이 좀 더 이렇게 이제 또 적용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간 질환이 술 때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하루에 40g 또는 일주일에 210g, 여자는 하루에 20g 이상 또는 일주일에 140g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소주가 17도쯤 되죠. 17도짜리 소주를 예로 들면 소주 한 병이 360ml니까 알코올 도수 0.17을 곱하고 알코올의 밀도 0.789를 곱하면 48.3g. 그러니까 17도짜리 360ml 소주 한 병에는 한 50g 정도 알코올이 들었다. 네.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하루에 소주 한 병씩 정도 좀 마시면 걸리고, 주로 치면 210g이니까 4병, 4병 정도 조금 더 마시면 이거는 알코올에 질환이 있으면, 지방간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당신은 술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보다 적으면 다른 원인을 또 같이 찾아봐야 되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하거든요. 한 2배 정도 이상이 더 취약하다 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 양 자체가 적고, 두 번째로는 체지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체지방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수분의 함량이 적어서 알코올은 이제 물에 녹으니까 혈액에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대사활동 효소 중에 하나가 더 남자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염증 반응이 더 심각하게 더 이렇게 격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여성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남성보다 훨씬 더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코올 간질환 중에 급성 알코올 간염, 급성 중증 알코올 간염이라는 아주 중증한 병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40%가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아주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황달, 또 열도 나고 밥 못 먹겠고, 간 수치가 뭐 몇백씩, 황달도 뭐 20, 30씩 막 오르고, 구역질 나고 올리고, 간이 갑자기 염증 때문에 커지니까 간이 커지면서 만져지고 통증도 있고,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 또 많은 환자들은 저런 급성 중증 알코올 증상을 일으키기보다는 서서히 본인은 모르는 상태로 간의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20년씩 지속되면서 결국은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뭐 합병증들, 복수가 치이고 식도에 이렇게 정맥류라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붉어져서 저기서 터지면 토혈하고 혈변보고 하는 아주 그런 중증한 그런 합병증, 그리고 간성 원수, 간에서 독성 물질이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 돌아다니다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혼수가 오고 뭐 그런 정신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이 간경변 때 올 수 있다. 그래서 치료는 단주, 완전히 술을 안 마셔야 된다. 끊어야 되는 거, 완전 금주. 단순한 알코올성 뭐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초기, 섬유화가 심하지 않을 때는 술만 끊으면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왜냐? 간은 재생력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근데 섬유화가 되고 심하게 되면 100% 다 회복을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초기 간경변증도 검주를 하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섬유화가 많이 자체 회복력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뭐 우리 간 질환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뭐 술 끊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간 질환에 더해서 뭐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당연히 더 독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네. 기존에 뭐 간염 바이러스나 다른 질환 때문에 간이 만성적으로 나빠져 있는데 술을 마시면 맞은 또 한 번 더 때린다는 식으로 간이 더 심하게 빠르게 네. 나빠지고 더 치명적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 질환에 있는 분들은 특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 그 술 좋아하시는 분 중에 아마 이거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 가운데는 한 30~40%가 이 질환을 갖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바로 지방간인데요, 교수님. 지방간은 간에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나요? 간은 우리 간조직 검사해서 예. 간조직에서 지방 함유량이 5% 정도 5%. 이상부터 지방간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초기 지방간은 5%에서 33%, 그리고 34%부터 67%까지는 중기, 그리고 68%부터 그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뭐 중증 지방간 이렇게 사실 진단을 합니다. 지방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단순한 지방간, 지방증, 이건 간에 지방만 차이가 있는 상태. 반대로 지방 간염은 지방이 차 있는 상황에서 내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염증이 없다가 스스로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고 계속 염증이 없이 가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이 망가지고 결국 섬유화되는 과정을 밟는 것은 B형 간염, C형 간염하고 같은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간염 바이러스냐 아니면 지방 간염이냐의 차이죠. 간은 똑같습니다. 손상받는 것은. 네. 자, 지방간 진행 과정을 보시면 간에 지방만 차 있는 단순한 지방간에 염증이 생기면 지방간염,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간이 섬유화되는 상황, 간의 섬유화가 지속적으로 심하게 되가 섬유화 4단계가 되면 간경변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간경변증에 특히 무서운 것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중요합니다만 결국 간세 포함 간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그렇고 안 마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 비만이라고도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이제 이렇게 있는 간 안에 이제 술 안 마시는데 지방이 채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일단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확인이 돼서 최근에는 진단명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이제 이름이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진단명 자체가.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체중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한 3에서 5%만 줄여도 지방간 자체가 보존이 되고 10% 정도까지 감량하면 간의 섬유화도 같이 이렇게 굳은 것도 조금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게 1번.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따라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운동.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간내 지방층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대사 이상을 호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비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비만 체형은 단순히 그냥 살이 많이 찐 체형도 있지만 마른 비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마른 비만 체형 또한 지방간의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특히 동양에 우리 그 아시아인들의 그 마른 비만이 많은데 예. 마른 비만은 이렇게 BMI가 뭐 23 이하라도 예. 이 복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비만이 굉장히 있고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돼 있고 근육은 별로 없고 복부의 내장 비만만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비만 상태를 마른 비만이라는데 이런 경우가 이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고 그런 이유로 지방간이 생성되고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심혈관 합병증도 생기니까 마른 비만 환자들 복부 비만 줄이고 운동하셔서 근육을 좀 키우고 네. 이런 이제 그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간에 생기는 염증, 간염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약 17년 전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 십몇 년 전에 아픈 데도 없었고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400 이상이 넘어갔다고 큰 병원에 가서 그래 검사를 좀 받아봐라 해서 서둘려서 대학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 중 가장 큰 장기지만 이상이 생겨도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데 과연 환자는 어떤 상태였을까? 한 17년 전쯤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 저희 병원으로 이제 의뢰가 돼서 왔는데 간경변증이 왜 생겼나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가장 흔한 간염 바이러스 B형, C형 바이러스는 안 나오고 술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면역 검사하고 해보니까 또 조직 검사도 하니까 자가면역 간염으로 인해서 간경변증이 발생한 환자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기능, 이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의 일부를 이렇게 제거하는 적군인 줄 알고 공격하는 일이 생기면서 스스로 우리 면역 기능에 의해서 내 간이 파괴되는 그런 간염을 자가면역성 간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거나 자가면역에 의한 거나 술에 의한 거나 다 비슷합니다. 증상은 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 면역억제제를 한 달 정도 이상 안 드시고 황달이 22까지 올라가고 막 그때 심하게가 거의 죽을 뻔했거든.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약을 잘 드셔가 지금까지는 안 나빠지고 면역억제 치료를 했어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고 하면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정도 후에 다시 이제 황달도 심해지고 간 수치가 많이 증가되고 악화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로 다시 병원에 방문을 해서 그때 다시 이제 면역 치료를 시작해서 염증을 줄이고 안정된 상태로 현재까지 간 경변이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간암 발생 없이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환자와 같이 바이러스성 간염이 아닌 자가 면역성 간염의 경우 혈액 검사 외에도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된다. 별다른 이유나 원인 없이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도 자가 면역성 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가면역 간염은 우선 간염에 의한 간 손상, 술, 지방간 이런 다른 원인들을 약물 다 배제를 하고 그런 게 없는데도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단계로 면역 항체 검사를 하고 또 조직 검사까지를 해서 진단이 가능하고 그 이유는 면역 억제제가 부작용이 많고 한 번 쓰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장기간 평생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위험한 약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좀 단계별로 하고 좀 어렵습니다. 우리 몸 속 조용한 침입자 간염. 평소 위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조기 치료를 통해 간염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인 질환 치료 그리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우리 선생님과 유대를 잘 가지면서 끈기 있게 관리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간 수치가 조절이 잘 되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간염의 원인 중 하나인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치료 중인 환자 만나봤습니다. 보셨다시피 치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요. 환자도 또 의료진도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과거에는 조금 드물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도 서구화되면서 점차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질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 기능이 있는데 이 면역 기능은 내 몸을 보호하는 군대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뭐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외부에 박테리아나 세균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면역 기능이 내 몸의 일부를 이제 적군으로 생각하고 공격해서 손상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건데 우리 몸에 이제 이런 형태의 질환이 다양하게 옵니다.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관절에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이 대표적인 면역 질환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지만 간에도 이런 형태의 면역 간 질환이 옵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 주로 나빠지는 그런 형태의 질환이죠. 주요 요령은 간의 간염을 유발하는 형태, 간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간염, 간 내에 담관을 주로 공격하는 원발성 담접성 담간염, 그리고 간 내 담관과 간 외 담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원발성 경화성 담간염,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마지막 것은 조금 더 드물고 해서 앞에 두 가지 질환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면역성 간염은 일단은 여성에게 좀 더 흔합니다. 대개는 증상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급성 감염 형태의 모양도 띕니다만은 대개 무증상이 많고요. 만성적으로 필요하고 좀 가렵고 또 관절염도 아까 올 수 있다고 하는 관절통 같은 게 올 수 있고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동반되면 면역질환이 진단은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쪽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합당한 조직적인 변화가 수반되면 이 자가면역 간염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는 면역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이 면역 억제제가 간을 공격하는 그 면역 기능만 탁 골라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면역을 전반적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사용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이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기본으로 쓰고 요즘 아자티오프린이라는 약을 같이 써서 면역을 이렇게 눌리면 한 80% 정도 이상 환자에서 조절이 잘 됩니다. 한 20%는 더 조절이 안 돼서 얘를 먹는데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염증이 줄어들어서 안정된 상태로 계속 지속 오랫동안 뭐 십수년씩 계속 이렇게 안 나빠지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두 번째가 원발성 담접성 담관염인데 이 질환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피곤하고 특히 담관에 염증이기 때문에 담즙이 이제 잘 흐르지 않아서 가렵습니다. 가렵고 심할 때는 황달이 조금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 안에 작은 담관이 내 면역 세포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담즙 정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역시 간경변증으로 갈 수도 있다. 역시 여성에게 높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뭐 관절염, 뭐 대장염 이런 것과 동반될 가능성이 항상 이런 질환들은 같이 있다. 증상은 많이 필요하고 가렵다. 황달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간, 그리고 또 침묵의 장기이기도 한데요. 네. 간이 이렇게 섬유화되지 않고 부드럽게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좀 실천하면 좋을지도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은 정상이 없거든요. 서서히 진행될 때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간 질환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항목을 꼭 넣어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A형,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항체 검사 해보시고 항체가 없으시면 꼭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술은 남자 하루에 20g, 여자 하루에 10g, 그 규정치 이하로 좀 적게 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식사를 균형 잡히게 하고 꾸준한 운동과 이런 자기 관리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혹시나 있으면 빨리 간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료하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생활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 아무래도 간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간염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신 중에 B형 간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산모가 B형 간염이면 태어날 아이도 무조건 B형 간염에 걸리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대부분 걸리는데 요즘은 산모가 B형 간염으로 이제 진단받은 경우에는 출산 때 아기한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과 B형 간염에 대한 이제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감염이 안 걸리죠. 또 두 번째로는 산모가 혈중에 B형 간염의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B형 간염 DNA 수치가 20만 유니트 이상으로 많이 높으면 임신 24주에서 32주 사이에 산모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감염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항바이러스제 쓰고 태어난 아기한테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하면 아기는 대부분 안전하게 B형 간염을 걸리지 않고 잘 출산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사실 무슨 약을 먹는다는 게 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을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쓰는 테노보비어라는 약은 임신 후반기에 쓰면 태아에게 안전한 약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후반부에 쓰기 시작해서 임신 끝나고 12주까지 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이제 B형 간염을 지금 치료 중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모유 수유가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모유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농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애기들이 이렇게 수유를 직접 해도 대개 감염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애기의 입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만 또 더군다나 엄마한테 이렇게 항바이러스를 썼고 또 애기한테 면역 접종을 다 했다면 더더군다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모유 수유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모유 수유 하셔도 됩니다. 이번 사연은요, 최근에 조금 휴식기를 갖고 있는 5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 이분이 만성시형 간염을 진단받은 이후 간 경변이 진행되어서요, 주치의로부터 간 이식을 해라라는 제안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건강한 간을 이식 받으면 시형 간염이 재발하지 않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대요. 재발합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시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이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병든 간을 바꿔서 새 간을 넣었다고 해서 내 몸에 혈액에 있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간에 감염이 돼서 재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 이식 전에 가능하면 요즘은 C형 간염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 95% 이상, 심지어 한 99%까지 완치를 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구용 바이러스를 먹어서 복용해서 C형 간염을 없애고 간 이식을 하셔야 되고
만약 시행간염 약을 먹을 상태가 안 좋으면 이식을 하고 난 후에 그 약을 경부형 바이러스 약을 먹어서 시행간염 바이러스를 완치시키면 이식한 간은 감염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침묵의 장기 간을 괴롭히는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간염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당부의 말씀 한번 주실까요? 예. 간은 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 뭐 급성 간염이 심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황달이 나타나고 뭐 피로감 이런 증상이 있는 수가 가끔씩 있지만 그런 이제 부분은 좀 퍼센트가 작고 대부분 만성 간염이 서서히 진행되거나 간경변, 간암 때도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검진할 때 간 쪽은 꼭 같이 검진 대상에 넣어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같은 것을 체크해 보시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간 전문가를 찾아서서 꼭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시면 완치될 수도 있고 거기서 진행이 되지 않고 스톱시켜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검진하시고 발견되면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간처럼 묵묵하게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좀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의 간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간 건강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좀 꾸준히 관리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이창형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